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이 지금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정권 퇴진을 넘어서 대통령을 쫓아내자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무슨 일을 못하면 쫓아내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조국과 지금 마치 경쟁을 하듯이 탄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권의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에게 절대로 밀릴 수는 없다 이런 태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3년이 길다, 조국 대표 얘기했죠. 3년이 길다는 조국 대표의 주장이 너무나 지금 가슴에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해법에 점차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아마 조만간 역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죠.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김동영 부장판사, 원래는 상당히 이제 좌편향적인 판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기울어진 그런 결정을 많이 내려줬었죠, 재판 과정에서. 그렇지만 이 김동영 부장판사 역시 더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꽤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건 뭐 총선이 끝나면 사법적 리스크는 별것 아닐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내일과 4월 2일은 물론이고 선거 하루 전인 4월 9일에도 재판정에 출석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그렇지만 어쩌면 9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총선 분위기가 지금처럼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사법부를 농락하고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해법 모색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적 해법,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해법이란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미 조국과 입을 맞춰서 이종섭 대사 출국 사건을 헌정문란 행위로 지금 규정해 놓고 있죠. 조국은 이종섭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그 같은 주장에 발맞춰 이재명 대표 역시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만 좋으면 이종섭 대사를 고리로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그런 태세입니다. 이재명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해법이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도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는 유죄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유죄를 선고받으면 남은 평생을 아마 감옥에서 보내야 할 정도의 중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사법적 대응은 포기하고 정치적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잡아서 사법적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계산인 것입니다. 조국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의 정치적 해법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의혹,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이 재판을 김동연 부장판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선거법과 위정교사 부분은 아마 조만간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 이전에 아마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내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유죄입니다. 그리고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카 불법 사용, 또 최근에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재명은 차기 대선 출마 기회 자체가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것인데 그 대전제가 바로 조기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고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백지화시켜버리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우선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합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200석을 확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저는 200석은 어림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200석을 얻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탄핵안을 인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사유는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조국 대표가 지난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킨다. 이런 계획을 조국 대표가 지난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가능 의석인 200석으로 개헌을 추진하면서 부칙에 대선은 다음 대선은 언제로 한다, 이런 부칙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 여름쯤에 이제 개헌을 추진한다 그럴 것 같으면 부칙에다가 대선은 11월 11일에 한다, 아니면 뭐 12월 12일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선 날짜를 삽입하면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법학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우리 헌법의 대전제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은 개헌을 하더라도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현재의 5년 단임제를 5년 연임제 이렇게 개헌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에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임기 단축 조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기 단축 조항 자체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0석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당연히 200석은 절대 얻지 못하겠죠.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오도록 절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석이면 개헌과 탄핵, 그리고 뭐 거부권 무력화, 사실 국회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야당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런 일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서는 지금 200석을 외치고 있죠. 입이 방정이었다, 이런 소리를 아마 조만간에 듣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풍을 우려해서 지금 후보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망언을 할 경우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입조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좋아지자 이재명 본인이 앞장서서 지금 자꾸자꾸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입에서 대통령을 쫓아내겠다, 이런 표현이 잦아지고 있죠. 거칠어지면서 잦아지고 있는데 일망언이라고 할 정도로 또 막말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범야권 200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흥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석이면 못할 것이 없는 의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곧 사법 리스크에서도 해방된다, 또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본인도 모르게 아마 자신감이 뿜뿜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가 눈앞에 보이다 보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오만한 발언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망언과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은 아마 곧 역풍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을 유권자들은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망언과 말실수들은 국민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이재명의 실체를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맞다, 이재명이 참 그런 사람이었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탄핵, 대통령 쫓아내자, 몰아내자, 이런 식의 거친 표현들, 조국 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지지층에게는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지층에게는 이런 시원한 말들이 통할 수 있겠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호응할 수는 없는 그런 주장들이죠. 중도층에서는 이미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을 운운한다 사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한 발언들 역시 식자층에서는 아마 이재명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발언들일 것입니다.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또 양안 관계를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거슬리는 말들이죠.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해하겠지만 굴욕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특히 혐중 사고를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양안 관계에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들은 이제 국제관계를 너무 무시한 비현실적인 발언들이었죠. 당장 대만 해협이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바닷길을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미일 동맹 관계가 어떻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것 없이 당장 무역로만 생각해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죠. 그리고 또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재벌 회장까지 모두에게 25만원씩을 주자, 이런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을 주면 좋게 하겠지만 우선 민주당은 그런 돈을
풀 수 있는 실행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냥 주장일 뿐이죠. 그냥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고통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재명 대표 본인 역시 파한당 값이 얼마고 사과 한 알이 얼마네 이러면서 지금 여당을 공격하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풀자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13조 원이나 되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뭐 중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죠. 25만원, 국민 1인당 25만원을 뿌린다고 또 갑자기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꼴이 난다고 또 지금 또 본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금 살포를 포함한 과도한 복지로 망한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스, 이태리,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현금으로 권력에 복귀했다가 결국 국가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현금을 풀자면서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는데 경제학 박사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팥값 사과값이 비싸다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돈 풀자고 하더니 가장 무식한 바보가 바로 이재명 당신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국신당도 있습니다. 조국신당의 극단적 내로남불 국민 모두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민들은 2019년도 그 뜨거웠던 과거의 조국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신당의 검찰개혁 인재로 영입돼서 지금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는 1년 만에 재산이 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3월 강남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지 딱 1년 만입니다. 정관예우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자기들은 정관예우 혜택을 그대로 보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장 내로남불의 원조 조국신당의 비례대표 1번답다 이런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조국당 비례대표 6번 김준영 후보는 아들이 알고 보니까 미국 국적자입니다. 또 뭐 조국 본인도 있죠. 당연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래 놓고는 조국이 대학 입시교육 균등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딸도 내 딸처럼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뻔스러운 행동이고 정치 보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뭐 이찍, 의붓아버지, 계모, 강원서도 이런 발언으로 국민과 지역을 산산이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어떻게 200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선거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국민들의 그 민도에 야당의 이런 실책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민주당은 단독으로는 과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해법은 또 무엇일까? 바로 땡깡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모습처럼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마냥 시간을 끌면서 지금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야당에 대한 사법적 탄압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배지를 달아주는 홍위병들, 그 홍위병들을 내세워서 검찰이나 사법부를 압박하고 또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방법은 일정 부분은 먹혀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었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끝내야 하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1심 선고도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사표를 던져버린 판사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연기 요청에 번번이 응해준 판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준 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만약 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나면 분명 이재명 쪽에 줄을 서는 판사가 분명히 나타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재판 기일을 늦추고 하는 정도지 이재명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이런 것들은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재명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반드시 성공할 수 없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